오늘 그 고흐 영화는 이야기의 내용에서 나왔겠지만은 그 우체부 롤랭의 아들에게 아르망에게 고흐에게 이제 왔던 편지를 테오에게 보냈던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실 고흐에 대한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죽음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우리로 하여금 고흐의 어떤 죽음 그리고 그의 삶을 한번 비춰보는 그런 의미 있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두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10년에 걸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도로타 코비엘라라고 하는 그 감독하고 그 다음에 휴 웰치맨이라고 하는 감독이 공동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됐네요. 여기 나왔네요. 이 도로타 코비엘라가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전공은 미술을 전공을 했고 나중에 영화를 연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단지 자신이 2분짜리로 이렇게 영화로 애니메이션화해서 만든 것을 샘플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화제가 돼서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았던 휴 웰치맨 이 남자죠. 이 남자가 이제 함께 참여를 하게 돼서 10년 동안 이 작품에 이제 열정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 친해져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2분짜리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 도로타 코비엘라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 만들게 돼 제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이 테오와 함께 그 고흐가 편지를 주고받았던 내용, 영혼의 편지라고 하는 게 이 책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두 사이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책으로 만든 거였는데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감독이 2분짜리로 먼저 샘플링을 한 다음에 나중에 10년 이후에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 편지를 보면은 편지가 고흐가 상당히 많은 편지를 썼죠. 900통이 넘는 편지를 썼는데 자기 가족들에게 썼던 편지들도 있고 무체부 뭐 롤랭에게 썼던 편지도 있고 다양한 편지 내용들이 있는데 600여 통 이상은 다 테오와 주고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고흐의 많은 삶들이 이렇게 다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이후에 세계 최초 장편 유아 애니메이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 전체 영화를 내용을 봤었을 때 6만 5천 장이 넘는 유화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 유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하기 위해서 이 4천여 명의 여러 사람들의 시험을 거쳐서 100명이 넘는 사람, 한 107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선발을 해서 이 폴란드 출신이거든요, 감독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하고 이쪽에서 머물면서 이 그림을 계속 그리게 하는 그때 이제 그리게 했던 장면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띄워주고 그 영상에 맞춰서 그림을 터치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애니메이션 자체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막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린 그림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영상으로 배치를 해서 그림을 그렸었을 때는 사이즈를 맞췄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균일하게 제작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즈를 67에서 세로는 49로 이렇게 맞췄다 그래요. 그래서 고흐의 실제 그림을 가지고 그리는데 어떤 것은 사이즈가 더 남아버리는 경우는 직접 더 그려야 했고 상상해서 또 큰 것은 또 작게 줄여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 107명이 모여서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띄우고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움직이는 부분을 터치를 해가면서 그린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화로 완성된 애니메이션이다. 그래서 6만 5천 장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애니메이터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 때 1초당 보통 한 24 정도의 커트가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간이 이제 움직임을 이루려면은 16개에서 뭐 24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 정도 컷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고흐의 그림에서는 12개, 그다음에 뭐 14개 이렇게 시도를 해 보았다가 작게 12개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보면 움직임이 좀 거칠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고흐의 그림을 살리는 터치감이라든지 그런 생동감을 더 살아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화 자체가 좀 과학적으로 그리고 작가의 작품의 어떤 특성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장면을 그렸던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고해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한번 조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영화의 배경은 이제 아르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베르죠. 오베르 시즈 루아즈 곳인데 네덜란드에서 출생했죠. 고우는. 그래서 고우가 출생했었을 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신은 크게 공부에 흥미가 없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의 글에 보면은.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서 나왔듯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가정 하에서 자랐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약간 예민한 성격, 모든 사람들의 어떤 감정, 세상 사람들의 어떤 돌아가는 어떤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상당히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좀 발달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이제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헤이그에서 자기 숙부였던 구필화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명화들을 보게 되고 또 독서를 하게 되고 또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구필화랑이 런던 지점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일을 하다가 하숙집의 딸을 사랑하게 됐어요. 로이어라고 하는 딸인데 그 딸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태자 맞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연약하고 여린 사람인데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네덜란드로 되돌아와서 아버지 근처에서 서점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심, 어렸을 때부터 갖고 왔던 그 신앙심을 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목사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 시험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벨기에에 있는 보리나즈라고 하는 탄광촌에 가서 전도사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가서 일을 해보니까 탄광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치 자기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격정적이고 또 지나친 어떤 자기 희생? 그러다 보니 우리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나친 사랑 또는 내 일 못지않게 지나치게 앞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막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감을 상대방이 느끼겠죠. 그래서 오히려 또 거기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우는 상당히 그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좌절이라는 경험을 어렸을 적부터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신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동생 테오였습니다. 동생 테오가 정신적인 어떤 격려를 해주고 또 경제적인 또 후원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가 그러면서 이제 화가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화가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헤이그 시절부터였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파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로 갔었을 때가 1886년도에서 1888년도까지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그가 여기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로트렉이라든지 시슬레라든지 이런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를 하게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후기 인상주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상주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외에 나가서 주로 그림을 그리죠. 그 이유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에 의해서 사물의 외형을 그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상주의 이전에는 어떤 고전적인 것, 어떤 신화적인 것들을 그렸다면 인상주의 시대에는 일상 사람들의 생활 모습들, 그 다음에 어떤 그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떤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도시 시민의 생활 모습들, 근대 시민의 생활 모습들이 드디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발달했던 이유가 또 뭐였냐면은 당시 이제 철도가 발달을 하게 돼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동용 화구 박스, 이동용 물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야외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인상주의 화가들이 어디 바닷가라든지 이런 야외 들판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그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들의 특징들을 자세히 보면 그림들이 견고하거나 깊지가 않죠. 왜냐하면 야외에서 완성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엄청나게 조롱을 받게 됐지만 그림의 주제면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근대 생활의 어떤 생활상들이 드러나는 어떤 장면들이 화면에 나타나겠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현대적인 그림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상주의 그림을 현대의 어떤 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거기다가 후기 인상주의에 속하는데 고우는
후기 인상주의와 인상주의가 뭐가 다르냐? 그럼 인상주의는 빛에 의해서 변하는 외형을 그렸다. 집중해서 그렸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다가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고흐의 그림을 보면은 붓의 터치, 색감 다 다르죠. 고흐가 자기 자화상을 아주 많이 그렸는데 자신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 붓의 터치, 색감들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후기, 인상주의, 내면의 색을 드러내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파리에 갔었을 때 이 코르몽이라고 하는 화가가 운영을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 거기에서 이제 고갱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다가 바로 적응 많이 못했겠죠. 그러면서 이 아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를에 와서 예술가 공동체라고 하는,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예술가들이 같이 모여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란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누군가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가 너무나 예민했던 탓인지 아니면 고흐가 일반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미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왔던 사람이 고갱이었죠. 근데 아마 그거는 이제 태호가 고갱에게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라고 아마 분명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고갱이 오게 되면서 이 아를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한테 나눠뒀던 그 종이 그 써진 내용들은 아를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를 시기에서 고흐가 아주 많은 그림들을 그리고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이었던 별이 빛나는 밤, 별과 연관된 밤하늘의 별을 그린다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시도했던 시기,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그렸던 시기가 바로 아를이고, 또 그 아를에서 고갱과의 어떤 그 다툼이 있어서 고갱마저 떠나버리면서 이제 귀를 자르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잠재되어 있던, 어찌 보면은 그동안에는 분출되지 못했었던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귀를 자름으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생레미 요양원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생레미 시절에서 잠깐 보내다가 그가 마지막 생을 마친 오베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베르는 파리에서는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아르레서의 시기, 1888년도, 1889년도, 그리고 불과 그가 생을 마감했던 시기는 1890년도, 얼마 짧은 시간인데 아주 많은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하루에 뭐 몇 개 정도는 매일 그림에 매달렸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흐도 여기 영화에서 나왔지만 한 28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28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근데 고갱 같은 경우도 28부터 그림을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학교를 나오지 않고 그도 이제 나중에 고갱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고갱 같은 경우에도 그 상선에서 견습생 뭐 이런 역할도 하다가 또 나중에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5명이나 낳고, 그러면서 좀 부유한 부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 덕분에 일요일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가 인상주의 화가 작품을 모으다가 그림으로 이제 화가로 입문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흐와 고갱의 사실은 성향이 전혀 좀 다른 사람이지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좀 시기적으로는 둘이 맞닿아 있는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초창기에 그렸던 고흐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생활상들, 그게 뭐 성경이 있는 정물들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그렸고, 가장 많이 알려진 초창기 작품이 1885년도에 그려졌던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 이 작품이죠. 둘 다 작품들이 어때요? 상당히 좀 어둡죠. 색감이 어둡죠. 그래서 고흐가 좋아했던 그 화가 중에, 존경했던 화가 중에 밀레라고 하는 자연주의 화가가 있고 렘브란트 화가가 있는데, 렘브란트의 경우를 들자면 빛과 명암, 밝고 어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렘브란트의 그림 보면 연극의 한 장면처럼 어떤 밝은 빛을 주고 또 어두운 빛을 대조적으로 주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밝고 어두움의 어떤 명암을 표현해서 그리는 초창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상주의를 접하면서부터죠. 그러면서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색채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때 당시에 그 일본의 우교회라고 하는 판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판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국 박람회 때 도자기를 싸기 위해서 일본에서 배에서 이 깨지기니까 이 우교회가 찍혀 있는 그
파나에 종이를 싸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여기 도착을 해보니 프랑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회화는 한 화면 안에 인물이 중앙에 들어있어야 되고 색채도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평면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파나를 보았더니 이렇게 그림이 잘려있는, 인물이 잘려있는 표현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살롱전에 나왔을 때는 당연히 낙선을 하겠죠. 낙선을 하면서 이제 인상주의도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상주의 화면의 그림들을 보면 막 팔이 잘려 있어요. 그런 그림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항상 주인공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색감도 완벽하게 이렇게 원근법, 소실점 통해서 표현이 됐어야 했는데, 근데 이 이유는 이 우교의 영향이 가장 컸었고, 특히 우교에는 파나다 보니까 색감을 화려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색깔을 쓰지 않죠. 원색의 보색 대비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사진이 발달을 했었죠. 사진이 등장을 함에 따라서 이제 마치 스냅 사진처럼 어떤 한 순간을 포착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고흐의 작품도 바뀌게 됩니다. 안 바뀌네요. 네. 고흐가 실제로 일본 파나를 보고 그대로 이렇게 모사했던,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렇게 파나를 많이 모사했던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그렸던 구도라든지 색채를 많이 연구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 인상주의 화가 그 작품들은 평면적이에요. 많은 색감을 다양하게 쓰면서 아주 이 팔 하나를 색깔을 칠할 때 원근적인 원통의 느낌을 주지 않고 사실은 평면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강주의 오지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고흐의 작품을 이렇게 모사했던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림이 바뀌었죠. 이제는요.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그러면서 이런 그 보색 대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치 우리가 신인상주의, 이제 세라의 전묘법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색감이 아주 다양하게 쓰여지고 이제 화려하게 보색 대비라든지 이런 색채 대비 효과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검정색, 블랙은 전혀 사용하지 않죠. 어두운 그림자마저도 색채를 순수한 색채를 사용하는, 그래서 전묘법이라든지 이런 보색 대비, 그래서 어두운 색채에서 이제 화려한 색채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그 탄기 아저씨도 보면 그 뒤에 육교의 파나들이 이렇게 있었죠. 당시에 이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이 화가들, 드가라든지 뭐 마네라든지 많은 화가들이 육교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이 1880년 노란집에 왔었을 때의 이 모습이죠. 실제로 이 그 가면은 이제 노란집은 파괴되고 없어요. 거기에는 그 위치만 알려주는 이 그림만, 표지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고갱과 함께 이제 생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르레에서 아주 많은 작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르레 가면은 곳곳에 이렇게 표지판이 다 놓여 있어요. 아르레 실제로 고흐가 그렸던 그림, 그리고 아르레 그 장면 같이 중첩되어서 위치를, 그래서 아르레 혹시 가시게 되면은 많은 작품들이 있는 그 장소를 직접 대면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다 1880년도에, 88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도 1888년도. 그래서 우리가 고흐 하면은 고흐의 영혼을 상징하는 꽃에서 해바라기, 불타오르는 듯한 이글거리는. 그래서 그 이전에도 파리에서도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꺾어서 바닥에 놓고 그렸다면 이 화병 안에 있는 이 해바라기를 그리면서 고흐 하면은 해바라기를 많이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아를 지역에 가면 이 해바라기 마치 우리 옥수수 밭처럼 광활하게 펼쳐진 해바라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가 그린 이제 의자죠. 고흐가 그린 고흐의 의자, 그리고 폴 고갱의 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색감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또는 대상에 대해서 느낀 것까지도 여기 그대로 담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고갱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고흐의 자화상을 보면 고흐가 그렸던 폴 고갱의 의자와 좀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흐의 의자는 상당히 단촐하죠. 그리고 별이 빛나는 롱강의 이 풍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 롱강변에 가면은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강만 펼쳐져 있고 이렇게 강둑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의 장면을 아름답게 자신의 내면의 어떤 색채뿐만 아니라 어떤 이미지까지 별이 빛나는, 그다음에 그 강 위에
불빛이 퍼져나가는 이런 장면들까지도 상당히 잘 표현이 한, 사실은 색칠을 통해서 내면을 구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고우가 그린 고갱이 있네요. 제가 억지로 측면만 넣었어요. 앞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폴 고갱이 그렸던 고우도 있죠. 이 1888년도에 그렸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유일하게 판매되었던 작품이죠. 생존의 이 보후, 빌레로이엔 보후라고 하는 그 가문의 누이가 그렸던 건데 이 그림을 샀었는데 빌레로이엔 보후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릇이죠. 그 가문입니다. 네. 거기서 유일하게 그 동생하고 이제 친하게 돼가지고 스케치를 보내게 돼서 나중에 그 누이가 이 작품을 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갱과 싸운 이후에 이제 귀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래서 이 작품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우의 자화상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의 고우의 어떤 색감들, 얼굴 표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드러나 있죠. 아르레는 고우의 방도 3개 정도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색깔만 좀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889년도에 그려진 빈센트의 방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제가 고우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이 별이 빛나는 밤 아를 시기에서 이제 아르레에 있는 그 요양원에서 머물다가 생레미로 옮겨져요. 그래서 이 병원 안에서도 의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서 한쪽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창밖에 어둠 속에서 그 마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골에서 밖에 창밖을 내다보면 암흑밖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런데 마치 이 마을도 살아서 숨쉬고 또 우주와 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 이 시기 또 사이프러스 나무 해바라기를 상당히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로 소용돌이치면서 서로 만나고 교감하고 있는 듯한 어떤 고우의 어떤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데 실제로 고우의 작품을 보았을 때 예술가의 작품과 우리가 상상했던 거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가장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고우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고우의 작품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고우의 작품에 놀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색감이 너무나 맑아요. 마치 수채화 물로 그리는 것처럼 유화를 중첩하다 보면은 탁해지거나 이렇게 둔탁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보색 대비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 굵은 터치를 전혀 겹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입체적이고 맑게 느껴지죠. 유화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나왔던 르샤 가수샤의 초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뒤에 계속 지금 있는데 절대 넘어가지가 않네요. 자, 오베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제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자신의 어떤 그 내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고우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실제로 오베르 교회는 상당히 이렇게 직선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불안한 어떤 그의 마음 색감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이었던 이제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도 오베르에 있어서 상당히 작품 70점 이상의 작품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 이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고 났을 때 고우의 죽음은 어떻게 자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한 타살인가요? 주변 사람들에 의한 무언의 타살인가요? 그래서 고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 고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우가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게 이왕이면 여인이면 더욱 좋겠죠. 그랬으면 훨씬 더 그의 삶이 좀 위로가 되면서 작품 활동을 더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도 보지만 테오마저도 얼마 죽음이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우가 그럼 고우에게는 여성이 없었냐?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런던 지점 구필 화랑에서의 어떤 그 하숙집의 딸 일했을 때 그 여인도 있었고
또 그 사촌이 있었어요. 케이트라고 하는. 근데 사촌간이잖아요. 근데 그 케이트를 사모했죠. 이것은 이제 가족 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결국 그때도 이제 실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모델이 있었어요. 모델하고 동거를 하게 되는데 그 모델도 아이가 있는 그러니까 여성을 만났을 때도 온전하게 이제 이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미흡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또 만났던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마르코트라고 하는 여인인데 또 10살이나 더 연상인 여자였어요. 그래서 또 집안에서도 반대를 하게 됐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예민한 어떤 그런 또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사람과 대면하는 관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랑마저도 그를 좀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고의 어떤 질환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야기하다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간염성 질환과 그 미술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그때 또 고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우는 약간 신경쇠약증과 같은 어떤 특징도 있었고 또 이 나중에 한 과학자 의사에 의해서 축두엽 간질이라고 하는 또 발표를 한 논문도 있어요. 그런 그 축두엽 간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충동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떤 그런 진단명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여동생이 조현병이었어요. 여러분이 조현병이 뭔지 아시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항상 그 또 고도 그런 어떤 성향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현병의 특징들이 가장 첫 번째가 대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거 외에도 뭐 인격 장애라든지 뭐 또 알코올 중독 뭐 등등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특히 예술가가 남겼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감명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도대체 사람이 죽을 때 또는 이 예술가가 죽었을 때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예술가가 이러한 위대한 작품을 남겼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그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 심리적인 부검들을 해외에서는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부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일기 그러니까 고인이 된 사람의 어떤 의무 기록들 일기 그다음에 유서 다이어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거나 그다음에 여기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족과 친지를 만나서 심층 면접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죽음을 초래한 심리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어떤 부검의 도입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술가가 남긴 그 작품 역시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또 고우가 갖고 있는 각각의 면들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고우하고 좀 만나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좀 궁금하시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마 누군가는 다 있을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과 다 원만한 어떤 사회생활 또는 또 어떤 자기 자신만을 뭐 드러내는 어떤 일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뭐 몇 가지들이 뭐 다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예술가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도 가장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그런 심리적인 사실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 내 주변 환경 속에 사실은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주변에 이런 어떤 따뜻한 위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예술가들을 보면은 더 그것을 더 명확하고 또 깊이 있게 또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내 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고우는 작품 세계도 워낙 뭐 대단하지만 고우가 갖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성장 과정, 그 다음에 그만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이해한 다음에 작품을 보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고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고우에 대해서는 아까 좀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고우는 상당히 좋은 명언을 많이 남겨요. 그게 바로 그 영혼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지금 책을 파는 것은 아니고 그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쭉 읽어보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고 또 그 일기를 쓰는 것 그 요즘에 저희 많이 안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시점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나중에 한참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 상황을 다시 되돌아볼 수도 있고 또한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나는 그때 어떻게 했었는가. 그래서 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일기, 글을 쓰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우 같은 경우는 1872년부터 특히 태호하고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서신들이 하나의 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고우에 대한 접근은 그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편지 역시도 각각 읽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우에 대해 좀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책을 좀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물어보십시오. 그게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동생이 진짜로 형을 도와주기 위해서 집 사정을 돈을 다 낭비하고 네. 팔지 못한 그림만을 갖고 있는데 그 부인이 나머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책도 출간하게 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제가 아는 바로는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그 미술관에 기증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네덜란드 국가와 기증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다 이제 해결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혜택을 보는 것은 그 가족 바로 직계 그러니까 바로 부인이기보다는 그 밑에 후손들이 사실은 좋은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유명한 화가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가족들 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 작품을 어떻게 소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많고 또 작품을 간직하게 됐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미술관을 건립하지 않은 이상은 작품을 보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국가와 또는 이제 통해서 이제 미술관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대다수 기증을 또 원하죠. 그럼 100% 기증을 하게 되고 나면은 어떤 그 불안감 생기지 않겠어요. 내 작품, 우리가 기증했던 작품들이 언제까지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규정하는 거 그게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술가들도 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작품들을 어디다 기증을 해야 될지 또는 자기 자신이 또 미술관을 만든다는 데도 한계가 있고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술가가 또 너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뛰어나지 않은 이상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 가족들 중에 뭐 이론하시는 분이라 이론하시거나 평론을 하시거나 또는 그와 관계된 가족들이 사실은 물론 유전자적으로도 그러겠지만은 함께 그 같은 일의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또 뭐 예를 들면은 누구 이름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죠. 가족들에게 작품이 남겨져도 또 많이 팔아버려요 작품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품을 갖고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서 100주년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번에 우리 100주년을 합시다. 유족을 만나요. 그러면 유족이 하고는 싶은데요. 작품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작품이 다 어디 갔어요? 다 개인 소장가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할 때 이 사람들 작품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죠. 이제 그만큼 사실 또 예술가들의 삶, 가족들의 삶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예술가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삶하고 같은 것 같아요. 저희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만 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이제 다 섞였죠. 인상주의 화가부터 뭐 후기 인상주의 화가, 그다음 뭐 피카소 입체주의 화가까지 다 있었으니까. 근데 이 모든 화가들이 그렇게 유명세를 당시 나름 그림도 팔리고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말 뭐 작업실 한쪽 구석에서 작업을 하고 거의 그 술에 의지해서 뭐 지낸다든지, 특히 이제 그 시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술가 하면은 상당히 뭐 그들이 뭐 괴팍하고 또 생활도 규칙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것만 봐도 매일 그림만 그렸던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어떤 단면만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래서 대부분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 이후 화가들도 마찬가지, 인상주의, 뭐 후기 인상주의, 표현주의 화가들 당시에 유명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작품이 잘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 작품만 샀던 화상이 있었어요. 다 이야기 좀 안 되니까. 자, 그 화상이 그 작품들을 막 모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화상이 되게 부자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인상주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신대륙이 이제 발견이 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1910년도에 서양화를 처음 도입할 때 들어온 것이 인상주의예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인상주의 작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인상주의 그 우회의 작품도 다 있겠죠. 뭐 신고전주의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유럽의 유산이죠. 그걸 가지고 왔는데 자신들의 것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추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그리고 전쟁을 겪다 보니까 유럽의 화가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초현실주의 화가, 이런 뭐라고 할까, 이제 똑같이 그리는 그림은 그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성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고 전쟁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인간의 무의식, 내면, 기존에 있던 그 예술에 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의식인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추상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도 인상주의 화가 작품들이 전시를 되다가 나중에 추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잭슨 폴록이죠. 아마 다다음 시간에 잭슨 폴록 하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미술관의 구조도 달라져 버려요. 그 전에는 우리가 루브르라든지 오르세 이런 거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화이트 벽면에다가 추상을 거는 것.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추상을 갖다가 만약에 루브르에다 걸어놓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작품인지 알 수가 없어. 이 추상 같은 경우는 거의 프레임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추상으로 완전히 이제 유럽으로, 그래서 미국의 미술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인상주의가 미국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추상으로 바뀌면서 미술의 중심 역시도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상주의가 우리 한국, 뭐 일본 모든 사람들이 이제 1910년도, 그 다음에 1900년도 초에는 인상주의를 그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들어오고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인상주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인상주의 작품이죠. 질문이 이제 네. 물론 이제 개개인 간의 뭐 거리는 이제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그 크리스티 경매하고 소더비에서 나왔던 그래서 한때 1900년도, 2000년도 넘어가기 전에 그때 그 경매에서 가장 고가를 기록했던 10개 중에 4개가 고흐의 작품이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고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열광을 하게 되는, 아마 공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가시 그 초상도 있고, 가시 박사의 초상도 있고, 또 사실은 그 기전에는 또 일본에서 인상주의 화가 작품들을 상당히 많이 샀어요. 그 중에서 고흐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사게 됐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이제 분포도를 보면은 어느 나라에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고흐의 작품이 일본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고흐의 작품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 특히 이제 한국에는 1945년 이전에는 대학이 없었잖아요. 미술대학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인상주의 화풍을 접하게 됐는데 그 안에는 뭐 교수들도 인상주의 화풍, 프랑스에서 유학 갔다 온 교수들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인상주의 작품들이 이미 이제 많이 들어와 있었죠. 일본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작품이 어떻게 발렸는지는 네. 그림을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들은 우리같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 볼 때 하고 좀 다른 느낌을 갖습니까? 뭐 영혼의 위로를 받는다거나 그림을 보고 아 이거 정말 이것은 엄청난 그림이구나 이러면서 약간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좀 어떤 뭐 성격을 갖고 있겠다, 아니 이 사람은 뭘 좋아하겠다, 또는 이 사람은 이게 좀 잘 어울리네, 뭐 이런 거 좀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 이 머리 스타일 잘 어울리네, 뭐 이런 느껴지는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림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사실은 뭐 해외 여행도 가면 기억이 나는 게 저는 하나도 없어요. 프랑스도 몇 번을 가봤는데 에펠탑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 말은 그림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화가가 이 부분에서는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추적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그랬다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뭐랄까 공부하는 저희한테는 이제 그게 좀 의미가 좀 있죠. 그런 것처럼 많이 그림을 보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냐라고 물어보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 이 사람 왠지 마음에 들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림 하는데 이 그림 정말 나에게만 막 빛을 꽂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여러분들이 그걸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많이 보지 않았거나 또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한 편의 그 그림이 가슴에 깊이 와닿을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또는 이미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걸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 근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작품 정도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 위로를 삼을 수 있는 작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보다 그림의 위로를 받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죠. 네. 그래도 또 지난 시간처럼 이제 시간은 결국 9시 반 다 채워지네요. 다른 질문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 주변에 좀 이렇게 뭐랄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 주위에도 많아요. 우리 뭐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죠. 그래서 좀 후회하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 가샤 박사의 딸이 이야기를 하죠. 왜 고우의 죽음에 관심이 있느냐? 고우의 삶에 대해서는 왜 고우의 삶을 알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끝하겠습니다.